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해가 중천에 뜬 장터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생선 파는 아낙네의 외침, 포목전 주인의 흥정소리, 그 사이를 누비는 아이들의 제잘거림까지 뒤섞여 시끌벅적했지요. 윤만석은 그 한가운데에서 자신의 좌판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오래 묵힌 장과 정성껏 담근 젓갈이 줄지어 놓여 있었지요. 그 옆에는 16살 막내딸 윤가희가 조용히 앉아 아버지를 거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항아리 속 새우젓은 작년 것이지요? 가희가 물었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요. 그렇다. 묵힐수록 맛이 깊어지는 법이란다. 가희는 항아리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익은 새우의 구수한 향이 코끝을 스쳤지요. 장사는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와 물건을 사갔고 만석은 정직한 저울질로 손님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화려한 옷차림의 사내가 큰 좌판을 펼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송만익이었지요. 장터에서 손꼽히는 부자 상인으로 온갖 물건을 다루는 자였습니다. 그의 좌판 앞에는 벌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소금 한 말에 얼마요? 한 아낙이 물었습니다. 송만익은 번쩍이는 눈으로 대답했지요. 40냥이요. 장터에서 제일 좋은 소금이라오. 아낙은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건넸습니다. 송만익은 능숙한 솜씨로 저울을 들어 소금을 달기 시작했지요. 가희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울대가 기우는 속도가 너무 빨랐지요. 그런데 아낙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소금 자루를 받아들고 흐뭇하게 돌아섰습니다. 가희야, 왜 그리 멍하니 있느냐? 만석이 물었습니다. 가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지요. 아닙니다, 아버지. 그저 저 송만익이란 자가 하는 짓을 보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송만익 말이냐? 저자는 돈은 많이 벌지만 수단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소문이 있단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아무도 뭐라 하지 못하지. 가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석연찮았지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만석도 송만익에게서 물건을 사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쓸 쌀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쌀 2마를 주시오. 만석이 말했습니다. 송만익은 싹싹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지요. 윤영감, 오랜만이요. 쌀 2마리면 100냥이요. 만석은 돈주머니를 꺼내 돈을 건넸습니다. 송만익은 저울을 들어 쌀을 달기 시작했지요. 가희는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저울추가 놓인 위치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지요. 하지만 만석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쌀 자루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소, 송영감. 만석이 인사했습니다. 송만익은 느긋하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또 오시오, 윤영감. 언제든 환영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희는 쌀 자루를 들어보았습니다. 무게가 생각보다 가벼웠지요. 아버지, 이 쌀이 정말 2마리 맞습니까? 가희가 물었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지요. 송영감이 저울로 달아줬으니 맞겠지. 왜 그러느냐? 가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지요. 송만익이 저울을 속였다는 것을요. 집에 도착해 쌀을 항아리에 부어보니 역시나 양이 부족했습니다. 2마리 아니라 1말 반도 안 되는 양이었지요. 만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속은 개로구나. 가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가서 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다. 저울로 달아준 것을 내가 확인했으니 누가 내 말을 믿겠느냐. 가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지요. 하지만 아버지 말대로 증거가 없었습니다. 송만익의 저울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가인은 밤새 궁리했습니다. 한편 장터 한쪽에서는 외지 상단의 하급 장부인 최영도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도는 상단의 물건을 팔러 이 장터에 온 참이었지요. 송만익의 저울질을 보면서 그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저울대의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윤만석의 막내딸이 계속 송만익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어린 계집아이가 뭔가를 눈치챈 것일까요? 영도는 묘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저 아이가 과연 무엇을 알아차렸을지 궁금했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가인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송만익의 저울질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저울추의 위치, 저울대가 기우는 속도, 그리고 송만익의 능숙한 손놀림까지. 분명 그 안에 속임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가인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 장터에 다시 가서 송만익을 더 자세히 관찰해야겠다고요. 만석은 딸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촛불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막내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짐작이 갔지요. 하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구석이 있었으니까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지요. 혹시 이번에도 가희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 만석의 가슴 속에 살짝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날 해가 뜨기 전 가희는 벌써 일어나 장터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물었지요. 이른 아침부터 어디 가려느냐? 가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장터에 나가볼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만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심하라는 말만 건넬 뿐이었지요. 가희가 장터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때였습니다. 송만익의 좌판은 이미 펼쳐져 있었고 그는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지요. 가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고요. 장터는 이제 막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가희는 송만익의 좌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천막 뒤에 숨어서 그의 행동을 살피기 좋은 자리였지요. 송만익은 여느 때처럼 물건을 늘어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사내가 다가왔지요. 여보게, 참기름 한 대를 주게. 송만익은 싹싹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시지요. 한 대에 50냥이요. 사내는 돈을 건넸고 송만익은 저울을 들어 참기름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가희는 눈을 크게 뜨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지요. 저울추를 올려놓는 순간 송만익의 손가락이 살짝 저울대를 눌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가희의 눈에는 똑똑히 보였지요. 저울대가 순식간에 기울었고 송만익은 참기름 병에서 기름을 따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있소. 송만익이 건넨 참기름 병을 받아든 사내는 흡족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가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것이 바로 속임수였지요. 저울대를 살짝 눌러 무게를 속이는 수법. 어제 아버지도 바로 저 방법에 당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희는 바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보고 확신할 수는 없었지요.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가희는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손님이 왔을 때
다시 한번 똑같은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송만익의 손가락이 저울대를 살짝 누르는 모습. 이번에는 확실했습니다. 가인은 천막 뒤에서 나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발걸음은 단호했지요. 송만익의 좌판으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마침 또 다른 손님이 물건을 사려는 참이었습니다. 저기 콩 한 마를 주시오. 한 안악이 말했습니다. 송만익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울을 들었지요. 바로 그 순간 가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가희에게 쏠렸습니다. 송만익도 놀란 표정으로 가희를 바라보았지요. 누구냐, 너는? 무슨 일로 남의 장사를 방해하느냐? 가희는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분이 저울을 속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송만익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이 계집아이가 어디서 함부로 말을 하느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희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지요. 저울을 달 때마다 손가락으로 저울대를 살짝 누르십니다. 그러면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 무게가 적게 나오지요. 저분은 그 방법으로 손님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송만익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튼 소리 말거라. 내가 장터에서 장사한 지가 몇 해인 줄 아느냐? 누가 너 같은 어린 것의 말을 믿겠느냐?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가희의 말을 들으니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콩을 사려던 안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송 영감이 저울을 속였다는 말이? 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송만익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지요. 좋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증명해 보거라. 만약 거짓말이라면 너는 큰 벌을 받을 줄 알아라. 가희는 저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콩 한 마를 정확히 달아보았지요. 사람들이 둘러싸고 지켜보는 가운데 가희는 천천히 저울줄을 올려놓았습니다. 저울대가 수평을 이루었습니다. 자, 이것이 정확한 한 말의 무게입니다. 그리고는 송만익이 하던 방식대로 손가락으로 저울대를 살짝 눌렀습니다. 저울대가 한쪽으로 기울었지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손가락으로 누르면 저울이 기울어 무게가 나옵니다. 그러면 손님은 한 마를 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적은 양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어제 송만익에게서 물건을 산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지요. 맞아. 나도 어제 쌀을 샀는데 양이 부족한 것 같았어. 나도 그래. 소금을 샀는데 집에 가서 보니 양이 모자랐다고. 송만익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이것들이 무슨 헛소리냐? 내가 언제 그랬단 말이냐?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변해 있었지요. 한 사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사기꾼을 관아에 끌고 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속인 대가를 치러야 하오. 송만익은 황급히 물건을 챙겨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둘러쌌지요.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송만익은 가희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 계집아이 때문에 내가 날 망쳤구나. 가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망친 것입니다. 남을 속인 대가를 치르는 것뿐입니다. 장터 한쪽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최영도는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저 어린 계집아이가 저렇게 용감하고 똑똑할 줄이야. 그저 송만익의 저울질이 수상하다고 느꼈던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어떤 수법인지 파악하고 증명까지 해냈으니 말입니다.
영도는 가희에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저런 판단력과 용기를 가진 사람은 흔치 않았지요. 혹시 저 아이가 상단 일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영도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지요. 송만익은 결국 사람들에게 끌려 관아로 향했습니다. 가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가희를 칭찬했지요. 윤 영감 따님이 참으로 영리하구려. 맞소. 저런 딸을 두다니 복이요. 가인은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칭찬받으려고 한 일이 아니었지요. 그저 아버지가 당한 억울함을 풀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더 이상 속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인은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기분도 스쳤지요. 송만익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보복을 꾀할 것이었습니다. 가인은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 담담히 맞서야겠다고요. 송만익이 관아에 끌려간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장터는 다시 평온을 찾은 듯 보였지요. 하지만 윤만석의 집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었고 장에 내놓은 물건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이상함을 느꼈지요. 가희야, 요즘 들어 장사가 영 안 되는구나. 가희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요. 단골 손님들이 멀리서 좌판을 보고도 슬쩍 돌아서곤 했습니다. 어제는 오랜 단골이던 박 영감마저 못 본 척하고 지나갔지요. 가희는 불안한 마음에 장터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구석에서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희는 귀를 기울였지요. 들었소? 윤 영감이 파는 젓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더군. 맞소. 나도 들었소. 누군가 상한 재료를 쓴다고 하더이다. 허긴 그렇게 싸게 팔 수 있는 게 이상하긴 했지. 가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었지요. 아버지는 언제나 정직하게 장사해 왔습니다. 가장 신선한 재료만 골라 썼고 값도 정당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가희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누군가 일부러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만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고 있다. 송만익의 짓이겠지. 저자가 내게 앙심을 품은 모양이구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저 묵묵히 장사를 이어갈 뿐이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지요. 송만익은 관아에서 벌금만 내고 풀려났고 다시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은근히 다른 상인들에게 압력을 넣기 시작했지요. 윤만석과 거래하는 상인들에게는 물건을 비싸게 팔고 거래를 끄는 상인들에게는 싸게 넘기는 시기였습니다. 며칠 후 만석이 평소 재료를 사던 소금 장수가 찾아왔습니다. 윤 영감, 미안하지만 앞으로 소금을 팔 수 없을 것 같소. 만석은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우리가 오래 거래해온 사이가 아니오? 소금 장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송만익이 압력을 넣고 있소. 당신과 거래하면 자기는 물건을 팔지 않겠다고 하더이다. 나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소? 만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금 장수가 돌아서자 다른 장수들도 하나둘 같은 말을 하며 발길을 끊었지요. 가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 비겁합니다. 만석은 딸을 진정시켰습니다. 가희야, 화내지 마라. 세상 일이 원래 그런 것이다. 아버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가희는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송만익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지요. 그는 장터에서 손꼽히는 부자였고 많은 상인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그날 밤 가인은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지요.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박초임. 장터에서 점을 치는 노파였습니다. 초임은 장터의 모든 소문을 꿰뚫고 있기로 유명했지요. 사람들은 그녀가 점만 치는 게 아니라 온갖 정보를 모으고 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인은 박초임을 찾아갔습니다. 초임은 장터 구석진 곳에 작은 천막을 치고 앉아 있었지요. 주름진 얼굴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할멈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윤낭자? 초임은 가인을 보자마자 알아보았습니다. 가인은 공손히 인사했지요. 할멈께 여쭐 것이 있어 왔습니다. 앉거라. 무엇이 궁금하냐? 가인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송만익이 저희 아버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를 막을 수 있을까요? 초임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내가 송만익을 망신 주었다는 소문은 나도 들었다. 그래서 안갚음을 하고 있구나. 예. 그런데 저희만으로는 힘이 부족합니다. 초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송만익 말이냐? 저자는 욕심이 많은 놈이지. 욕심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를 하는 법이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곧 송만익이 큰 거래를 벌일 것이다. 그때가 바로 내가 움직여야 할 때란다. 가인은 놀라 물었습니다. 큰 거래라니요? 무슨 거래입니까? 초임은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내가 직접 알아내야 할 일이다. 다만 한 가지만 말해주마. 송만익은 요즘 비단 장사를 준비하고 있다더구나. 비단이요? 그렇다. 하지만 그 비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내가 그 진실을 밝혀낸다면 송만익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가인은 초임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비단 장사라. 송만익이 비단을 팔려고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초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거라. 시간이 많지 않다. 송만익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움직여야 할 것이다. 가인은 깊이 절하고 천막을 나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요. 초임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지만 뭔가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단 장사. 가짜 비단. 가인은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인은 장터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송만익의 좌판 근처를 지나가면서 귀를 기울였지요. 마침 송만익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거래는 정말 큰 건입니다. 한양에서 온 비단이라 값도 비싸지만 물건은 확실하오. 정말 좋은 비단이요? 그럼요. 직접 보시면 아실 겁니다. 닷새 후에 물건이 들어올 예정이니 그때 다시 오시오. 가인은 숨을 죽이고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닷새 후라. 그때까지 뭔가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지요. 증거를 찾으려면 송만익의 속사정을 아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문득 최영도가 떠올랐습니다. 저번에 장터에서 자신을 지켜보던 그 외지 상단의 장부. 혹시 그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요? 상단 사람이라면 비단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인은 결심했습니다. 최영도를 찾아가 도움을 청해야겠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그를 만날 수 있을까요? 가인은 장터를 돌아다니며 영도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지 상단의 장부라면 주막이나 여관에 머물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가인은 장터 근처 주막에서 최영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혼자 밥을 먹고 있었지요. 가인은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영도는 고개를 들어 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지요. 속만익의 저울 속임수를 밝혀낸 그 계집아이였습니다. 무슨 일이요? 가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영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시오. 가희는 자리에 앉아 지금까지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속만익의 보복, 아버지의 어려움, 그리고 박초임에게 들은 비단 이야기까지. 영도는 말없이 듣고 있었지요. 가희의 이야기가 끝나자 영도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왜 당신을 도와야 하지요? 가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를 돕고 싶을 뿐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영도는 가희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번에 속만익을 폭로했던 그 용기와 지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소. 도와주겠소. 가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다만 조건이 있소. 당신도 나를 도와야 하오. 무슨 도움입니까? 영도는 말했습니다. 나는 상단의 장부를 맡고 있소. 장터의 정보가 필요한데 당신은 이곳 사정을 잘 아는 것 같소. 서로 돕는 것이오. 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제 속만익을 무너뜨릴 준비가 시작되는 것이었지요. 닷새가 지나기 전 가희와 최영도는 속만익의 비단 거래를 파헤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도는 상단 일을 하며 쌓은 경험으로 비단 거래의 허점을 찾아낼 수 있었지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속만익을 무너뜨릴 수 없었지요. 비단 거래라면 반드시 장부 기록이 있을 것이오. 영도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막 한 구석에 마주 앉아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장부요? 그걸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가희가 물었습니다. 영도는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속만익은 혼자 장사하지 않소. 분명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오. 그들 중 누군가가 장부를 관리하고 있을 거요. 그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장부를 들여다봐야 하오. 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속만익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충성했습니다. 돈을 잘 받기 때문이었지요. 그들이 쉽게 입을 열 리 없었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가희가 말했습니다. 영도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혼자서 괜찮겠소? 예. 저는 이 장터에서 자랐습니다.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쯤은 할 수 있습니다. 영도는 가희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계집아이는 보통이 아니었지요.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강한 의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가희는 장터를 돌아다니며 속만익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속만익의 좌판에는 늘 두세 명의 젊은이들이 물건을 나르고 정리하고 있었지요. 가희는 그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여윈 20 남짓한 청년이었지요. 다른 이들과 달리 그는 늘 장부를 들고 다니며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속만익이 물건을 팔 때마다 그 청년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 보였지요. 저 사람이구나. 가희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청년이 바로 장부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접근할 방법을 찾아야 했지요. 해질 무렵 청년은 속만익의 좌판을 떠나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가희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지요. 청년은 허름한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가희도 잠시 후 그 주막에 들어섰습니다. 청년은 구석 자리에 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시켜놓고 있었습니다. 가희는 주막 주인에게 조용히 물었지요. 저분은 누구입니까? 주인은 청년을 흘끔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치수라고 하오. 송만익 밑에서 장부를 보는 사람이지요. 평소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과묵한 편이요. 별로 말이 없고 늘 혼자 술 한 잔 마시고 돌아가지요. 가희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김치수가 앉은 자리 근처로 갔습니다. 치수는 막걸리를 마시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지요. 가희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계신가 보네요. 치수는 고개를 들어 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계집아이였지요. 무슨 일이요? 저도 막걸리 한 사발 마시려고 왔습니다. 자리가 없어서요. 여기 앉아도 되겠습니까? 치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대로 하시오. 가희는 자리에 앉아 막걸리를 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술을 마셨지요. 가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이신가 봅니다. 낮에 장터에서 뵌 것 같은데요. 치수는 살짝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를 아시오? 장터에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눈에 익습니다. 치수는 다시 술잔을 비웠습니다. 가희는 계속 말을 이어갔지요. 힘든 일이신가 봅니다. 표정이 많이 어두우시네요. 치수는 잠시 가희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사란 게 원래 힘든 법 아니겠소. 그래도 돈은 잘 버시는 것 같던데요. 송만익 영감 밑에서 일하신다며요? 치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시오? 가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주인께 물어봤습니다. 송만익 영감은 장터에서 유명한 분이시니까요. 치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유명하긴 하지. 나쁜 쪽으로 말이오. 가희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혹시 치수도 송만익에게 불만이 있는 것일까요? 무슨 뜻입니까? 치수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오. 그냥 하는 소리요. 하지만 가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치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다는 것을요. 가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송만익 영감이 당신을 부당하게 대하는 것은 아닙니까? 치수는 가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당신은 누구요? 왜 그런 것을 묻는 거요? 가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지요. 저는 윤만석의 딸 가희입니다. 송만익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치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윤만석의 딸이라고요? 그렇다면 당신이 저울 속임수를 밝혀낸 그 계집아이로군요. 예, 맞습니다. 치수는 한참 가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감하시오. 송만익에게 맞서다니. 당신은 어떻습니까? 송만익 밑에서 일하는 것이 만족스럽습니까? 치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만족스럽지 않소. 하지만 어쩔 수 없소. 나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요. 먹고 살려면 누군가 밑에서 일해야 하오. 그렇다면 왜 하필 송만익 밑에서 일합니까? 치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소. 송만익이 그렇게 비열한 사람인 줄. 나는 그저 장부나 보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지. 내가 기록하는 장부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요. 가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거짓이라니요? 무슨 뜻입니까? 치수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송만익은 장부를 조작하오. 실제로 판 것보다 적게 기록하고 남은 돈을 몰래 빼돌리지. 그리고 비단 같은 귀한 물건은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팔고 있소.
가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송만익을 무너뜨릴 증거였지요. 그 장부를 볼 수 있겠습니까? 치수는 놀란 표정으로 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요? 그건 불가능하오. 송만익이 알면 나는 죽을 것이오. 하지만 이대로 계속 그의 밑에서 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당신도 그의 죄에 연루될 것입니다. 치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희의 말이 맞았지요.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도 함께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오? 장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송만익의 거래 내역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증거를 모아 그를 무너뜨리겠습니다. 치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하지만 조심해야 하오. 송만익은 위험한 사람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증거가 필요합니다. 치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송만익이 준비하고 있는 비단 거래 내역이요. 한양에서 온 비단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짜요. 싸구려 무명의 염색을 한 것뿐이요. 가희는 종이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거래 날짜, 물건의 양, 가격까지 모두 적혀 있었지요.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치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성공하기를 바라오. 송만익 같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오. 가희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당신도 조심하십시오. 주막을 나선 가희는 최영도가 머물고 있는 여관으로 향했습니다. 영도는 가희가 가져온 종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것이면 충분하오. 이제 송만익의 거래 현장을 잡기만 하면 돼오. 언제 거래가 이루어집니까? 내일 모레라고 되어 있소. 장터 한복판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비단을 팔 계획인 것 같소. 가희는 결심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모레가 송만익의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제시할 것인지,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할 것인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지요.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송만익의 악행도 아버지가 당한 억울함도 모두 밝혀질 것이라고요. 내일 모레가 되었습니다. 장터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지요. 송만익이 한양에서 온 귀한 비단을 판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송만익의 좌판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송만익은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좌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지요. 옆에는 김치수가 장부를 들고 서 있었고 다른 젊은이들이 커다란 보따리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귀한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송만익의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지요. 한양에서 직접 가져온 비단입니다. 이런 비단은 이 장터에서 처음 보실 겁니다. 젊은이들이 보따리를 풀자 화려한 색깔의 비단이 드러났습니다.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비단을 보고 사람들은 감탄을 흘렸지요. 와, 정말 고운 비단이로구나. 저런 비단이라면 홀레복을 지어도 되겠어. 송만익은 흡족한 표정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가희가 앞으로 나섰지요. 그 뒤로 최영도가 따라왔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가희의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가희를 돌아보았지요. 송만익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너냐? 이번에는 무슨 짓을 하려는 게냐?
가인은 당당하게 송만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비단은 가짜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송만익은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지요. 무슨 헛소리냐? 내가 직접 한양에서 가져온 비단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최영도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는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지요. 이것은 당신의 장부 기록입니다. 여기에는 한양이 아니라 근처 마을에서 싸구려 무명을 사들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송만익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어디서 난 것이냐? 김치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지요. 제가 드린 것입니다. 저는 송만익의 장부를 관리하던 사람입니다. 이 비단은 가짜입니다. 싸구려 무명의 염색을 한 것뿐입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송만익은 김치수를 노려보았지요. 이 배신자 같은 놈, 내가 감히.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가희가 비단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비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냐? 송만익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희는 비단 한 조각을 잡아당겼지요. 진짜 비단이라면 쉽게 찢어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희의 손에서 비단은 쉽게 찢어졌습니다. 보십시오. 진짜 비단이라면 이렇게 쉽게 찢어지지 않습니다. 최영도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비단은 물에 담가도 색이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도는 미리 준비해 온 물그릇에 비단 조각을 담갔습니다. 순식간에 물이 붉게 물들었지요. 염료가 풀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싸구려 무명의 염료를 칠한 가짜입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비싼 값을 치르고 가짜 비단을 살 뻔했던 것이지요. 이럴 수가. 송만익이 우리를 속이려 했구나. 저런 사기꾼을 가만둘 수 없다. 송만익은 황급히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둘러쌌지요. 어디로 가려는 게냐? 가희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송만익은 저울을 속인 것도 모자라 장부를 조작하고 가짜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인들을 협박하여 우리 아버지의 장사를 방해했습니다. 최영도가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송만익이 그동안 조작한 장부 기록입니다. 실제로 판 것보다 적게 기록하고 차액을 빼돌렸습니다. 그 액수가 무려 1000냥이 넘습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저런 놈을 당장 관아에 끌고 가야 한다. 맞소. 우리가 당한 피해를 모두 갚아야 하오. 송만익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오. 내가 잘못했소. 용서해 주시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송만익을 붙잡아 관아로 끌고 가기 시작했지요. 가희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이 홀가분했지요. 드디어 아버지가 당한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장터 사람들도 더 이상 속지 않게 되었지요. 최영도가 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수고했소. 당신 덕분에 악인을 벌할 수 있었소. 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과 김치수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김치수도 다가와 깊이 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도 송만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가희가 물었습니다. 김치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지요.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다시는 나쁜 사람 밑에서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장부를 볼 사람이 필요합니다. 김치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제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당신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가희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윤 영감 따님, 정말 고맙소. 당신 덕분에 우리가 속지 않았소. 과연 윤 영감의 딸답소. 가희는 쑥스러워하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윤만석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지요. 만석은 장터에서 일어난 일을 전해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가희야. 만석이 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해냈구나. 송만익을 무너뜨렸다니. 아버지께서 억울하게 당하신 것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만석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가희야. 내가 너 같은 딸을 두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최영도가 만석에게 인사했습니다. 윤 영감, 따님은 정말 똑똑하십니다. 제가 평생 본 사람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입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장터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송만익이 사라지자 장터 분위기가 밝아졌지요. 사람들은 이제 속지 않고 장사할 수 있다는 안도감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가희는 장터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물건을 사고 파는 소리, 아이들의 제잘거림, 모든 것이 평화로웠지요. 송만익이라는 먹구름이 걷히고 나니 장터에 다시 햇살이 비쳤습니다. 최영도가 가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송만익도 사라졌고 장터도 평화를 되찾았소. 당신은 큰일을 해냈소. 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송만익 같은 사람은 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현명한 말씀이요. 영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상단에서 함께 일해보지 않겠소?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오. 가희는 놀라 영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상단에서 일한다는 것은 큰 기회였지요. 하지만 가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먼저 상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이요. 천천히 생각하시오. 가희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석은 딸을 믿는다는 듯 빙그레 웃고 있었지요. 가희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는 마음과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온다는 것을요. 장터를 벗어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요. 그날이 바로 오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가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 앞에는 어떤 길이 펼쳐질까?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가희는 이제 자신감이 생겼지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요. 송만익이 관아로 끌려간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관아에서는 송만익의 죄를 철저히 조사했지요. 저울 속임수, 장부 조작, 가짜 물건 판매. 모든 죄목이 명백했습니다. 사또는 엄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송만익은 백성을 속이고 부당한 이익을 취한 죄로 곤장 100대와 재산 몰수에 처한다. 그리고 앞으로 장터에서 장사하는 것을 금한다. 판결이 내려지자 장터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것이었지요. 송만익은 곤장을 맞고 초주검이 되어 장터를 떠났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었지요. 장터는 서서히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송만익에게 겁먹었던 상인들이
다시 장사를 시작했고 사람들도 안심하고 물건을 사고 팔기 시작했지요. 윤만석의 좌판에도 다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윤영감, 오랜만이요. 그동안 힘드셨겠소. 단골 손님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만석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고맙습니다. 이제 다시 정직하게 장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 따님 덕분이지요. 따님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 송만익에게 계속 당했을 것이요. 만석은 가희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가희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아버지를 거들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가희를 볼 때마다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윤영감 따님은 정말 훌륭하시오. 그렇죠. 저런 지혜로운 딸을 두다니 복이요. 가희는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칭찬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당한 일을 풀었고 장터 사람들을 도왔으니까요. 며칠 후 관아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송만익에게서 몰수한 재산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준다는 소식이었지요. 장터 사람들은 줄을 서서 자신이 당한 피해액을 신고했습니다. 관아는 장부 기록을 바탕으로 정확히 계산하여 돌려주었습니다. 윤만석도 피해액을 돌려받았습니다. 송만익에게 속아 잃었던 돈이었지요. 만석은 그 돈을 받아들고 감개무량해했습니다. 가희야, 우리가 잃었던 것을 되찾았구나. 예, 아버지.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석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정말 고맙다. 장터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송만익이 사라지자 다른 상인들도 정직하게 장사하기 시작했지요. 저울을 속이거나 물건을 속이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치수는 윤만석 밑에서 장부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일했고 만석도 그를 신뢰했지요. 치수야, 고맙다. 내가 도와주니 일이 훨씬 수월하구나. 아닙니다, 윤영감.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정직한 분 밑에서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치수는 송만익 밑에서 일할 때와는 달리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떳떳하게 일할 수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 최영도가 윤만석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가희와 만석은 그를 반갑게 맞았지요.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만석이 물었습니다. 영도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가희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가희가 고개를 들어 영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영도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상단에서 함께 일하지 않겠습니까? 가희 같은 사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만석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단에서 일한다는 것은 큰 기회였지요. 하지만 동시에 딸과 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건 만석이 말을 잇지 못하자 가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생각해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영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입니까? 가희, 당신은 이 작은 장터에 머물 사람이 아닙니다.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썩히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영도의 말이 끝나자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영도의 말이 맞았습니다. 가희도 늘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장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영도가 떠나고 나서 가희는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만석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가희야, 내 마음이 어떠하냐? 아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만석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가희야, 자식은 언젠가 부모 곁을 떠나야 하는 법이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란다. 하지만 아버지, 괜찮다. 나는 이제 치수도 있고 장사도 안정되었다. 내가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단다. 가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는 가고 싶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만석은 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가거라. 내 꿈을 펼쳐라. 아비는 언제나 내 편이란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다음 날 가희는 최영도를 찾아갔습니다. 영도는 여관 마당에서 말에게 여물을 주고 있었지요. 결정하셨습니까? 영도가 물었습니다. 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상단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영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 떠납니까? 사흘 후입니다. 그때까지 준비하십시오. 가희는 집으로 돌아와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지요. 옷 몇 벌과 책 몇 권이면 충분했습니다. 가희는 어머니의 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었지요. 어머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가희는 비녀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때 만석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가희야, 이것을 가져가거라. 만석은 작은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가희가 열어보니 은전이 들어있었지요. 아버지, 이건 내가 필요할 것이다. 받아라. 하지만 이건 너무 많습니다. 괜찮다. 나는 내가 걱정 없이 새로운 길을 걷기를 바란다. 가희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사흘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장터 사람들이 모두 가희를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박초임도 그 자리에 있었지요. 가희야, 잘 가거라. 내 앞길에 복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초임이 말했습니다. 가희는 깊이 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멈. 할멈께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송만익을 무너뜨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김치수도 다가왔습니다. 가희,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치수, 아버지를 잘 모셔주십시오. 물론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가희는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인사했지요. 마지막으로 가희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석은 웃고 있었지만 눈시울이 붉었습니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그리고 기억해라. 내가 어디에 있든 아비는 언제나 너를 응원한다는 것을. 가희는 아버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최영도가 준비한 말에 올라탔지요. 영도도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럼 떠나겠습니다. 영도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말이 천천히 장터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지요. 가희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 서서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희는 눈물을 닦으며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이 시작되는 것이었지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설렘이 더 컸습니다. 가희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만들겠다고요. 말발굽 소리가 장터를 멀어져 갔습니다. 윤만석은 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마음이 허전했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다니. 만석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잘 자랐소. 당신도 자랑스럽겠소. 만석은 돌아가신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만석은 그것이 아내의 대답인 것만 같았지요. 가희와 최영도가 장터를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말을 타고 산길을 넘고 들판을 가로질러 큰 마을로 향했지요. 가희는 처음 보는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고향 장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고 다양한 세상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것이 우리 상단입니다. 영도가 말하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큰 기와집이 여러 채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지요. 가희는 긴장했습니다. 저런 큰 곳에서 과연 자신이 잘할 수 있을까요? 상단 문 앞에 도착하자 문지기가 나와 영도에게 절했습니다. 최나리 돌아오셨습니까? 그렇네. 수고가 많네. 영도는 말에서 내려 가희를 도왔습니다. 가희도 말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상단 앞마당에는 온갖 물건이 쌓여 있었습니다. 비단, 곡식, 도자기, 약재까지. 장터에서는 보기 힘든 귀한 물건들이었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주인 어르신께 인사드려야 합니다. 영도가 앞장서 걸었고 가희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큰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널찍한 방이 나타났지요. 방 안에는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상단의 주인 장익현이었습니다. 주인 어르신 다녀왔습니다. 영도가 공손히 절했습니다. 가희도 따라 절했지요. 오냐 수고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계집아이는 누구냐? 장익현이 물었습니다. 영도는 가희를 소개했지요. 윤가희라고 합니다. 제가 장터에서 만난 사람인데 매우 영리하고 지혜롭습니다. 상단에서 함께 일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데려왔습니다. 장익현은 가희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눈빛이 또렷했고 자세도 흔들림이 없었지요. 윤가희라 했느냐? 예, 어르신. 영도가 데려온 사람이니 믿을 만하겠지. 하지만 이곳은 장터와는 다르다.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익현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영도가 잘 가르쳐 주거라. 이곳 사정을 익히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명심하겠습니다. 가희는 영도를 따라 방을 나왔습니다. 영도는 가희를 상단 곳곳으로 안내하며 설명했지요. 이곳은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비단, 곡식, 약재 등 모든 물건을 여기에 보관합니다. 물건이 정말 많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상단은 여러 지역과 거래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장부를 정리하는 방, 물건을 검사하는 곳, 상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곳까지. 상단은 하나의 작은 마을 같았지요. 이곳이 당신이 일할 곳입니다. 영도가 한 방을 가리켰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지요. 책상과 붓먹, 장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장부를 정리하고 거래 내역을 기록합니다.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실수가 있으면 큰 손해가 생기지요. 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치수가 하던 일과 비슷했지만 규모가 훨씬 컸지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은 쉬면서 이곳 사정을 더 살펴보십시오. 영도가 떠나고 나서 가희는 방 안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새로운 곳이었습니다. 낯설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지요. 여기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요? 다음 날부터 가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영도가 가르쳐준 대로 장부를 정리하고 거래 내역을 기록했지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실수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능숙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인은 이제 상단 일에 익숙해졌고 다른 사람들도 가인을 인정하기 시작했지요. 장부를 정리하는 솜씨가 빨랐고 숫자 계산도 정확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인은 물건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상단에 비단을 팔러 온 상인이 있었습니다. 영도와 다른 장부들이 비단을 살펴보고 있었지요. 가희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비단은 한양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품질이 아주 좋습니다. 상인이 말했습니다. 영도는 비단을 만져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보이는군요. 얼마를 받으시겠습니까? 500냥입니다. 영도가 값을 흥정하려는 순간 가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모두의 시선이 가희에게 쏠렸습니다. 가희는 비단에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비단 한 조각을 잡아당겼습니다. 이 비단은 한양 것이 아닙니다. 상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직접 한양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가희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한양 비단은 결이 이보다 더 곱습니다. 그리고 색이 이렇게 쉽게 바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방에서 만든 비단입니다. 영도가 비단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가희의 말이 맞았지요. 색깔이 조금 불균일했고 결도 한양 비단만큼 곱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이것은 한양 비단이 아닙니다. 영도가 말했습니다. 상인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지요. 그건 제가 착각한 모양입니다. 거짓말은 좋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영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인은 황급히 비단을 챙겨 떠났지요. 영도는 가희를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고향 장터에서 속만이게 가짜 비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대단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가 속을 뻔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희의 평판은 상단 안에서 더욱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가희를 눈 밝은 계집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지요. 장익현도 가희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영도, 자네가 좋은 사람을 데려왔군. 감사합니다, 주인 어르신. 앞으로 중요한 거래에는 가희도 참여시키도록 하게 명심하겠습니다. 가희는 점점 더 많은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장부를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래 현장에도 참여했지요. 물건의 진위를 가리고 적정 가격을 판단하는 일까지. 가희의 역할은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희는 자신의 방에서 촛불을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가져온 어머니의 비녀를 꺼내들었지요. 그리고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잘 지내고 계실까요? 장사는 잘 되고 계실까요? 가희. 문 밖에서 영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희는 비녀를 다시 넣고 문을 열었지요. 무슨 일입니까? 주인 어르신께서 부르십니다. 가희는 영도를 따라 장익현의 방으로 갔습니다. 장익현은 차를 마시고 있었지요. 앉아라. 가희는 공손히 앉았습니다. 장익현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온 지 2달이 지났군. 그동안 일을 잘해주었네. 과찬이십니다, 어르신. 아니네. 사실대로 말하는 것일 뿐이네. 자네는 남다른 재능이 있어. 장익현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자네에게 더 큰 일을 맡기려 하네. 다른 고을로 가서 거래를 성사시키는 일이네. 어떤가 할 수 있겠는가? 가희는 잠시 놀랐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네. 영도가 함께 갈 것이네. 걱정하지 말게. 가희는 절을 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다른 고을로 간다는 것은
더 넓은 세상을 본다는 의미였습니다. 가인은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가인은 박초임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곧 복이다. 초임의 말이 맞았습니다. 가희가 선택한 길은 옳았지요. 이곳에서 가인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배우고 경험하며 조금씩 더 큰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가인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 아버지가 계실 것입니다. 가인은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람이 불어와 가희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가희는 그것이 아버지의 대답인 것만 같았지요. 가희는 미소 지으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가희는 기대에 부풀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상단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달빛이 상단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한 가희의 앞날에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작은 장터의 막내딸이었던 가희는 이제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희는 다른 고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짐을 꾸리고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지요. 영도도 함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고향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도. 가희가 불렀습니다. 영도는 짐을 정리하다 고개를 들었지요. 무슨 일입니까? 고향에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영도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출발까지 며칠 여유가 있습니다. 다녀오십시오. 고맙습니다. 가희는 서둘러 말을 준비했습니다. 장익현에게 허락을 받고 고향으로 향했지요.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산과 들을 지나 장터로 가는 길. 가희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해질 무렵 가희는 고향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장터는 여전히 활기가 넘쳤지요.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가희는 말에서 내려 천천히 장터를 걸었습니다. 저기 가희 아닌가? 누군가 가희를 알아보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가희구나. 돌아왔구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사람들은 가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가희는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인사했지요. 잘 지내셨습니까? 그럼 잘 지냈지. 내 아버지도 잘 계시고 장사도 잘 되고 있단다. 가희는 아버지의 좌판으로 향했습니다. 윤만석은 여느 때처럼 손님들을 맡고 있었지요. 옆에는 김치수가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가희가 불렀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돌렸다가 깜짝 놀랐지요. 가희야, 내가 왔구나. 만석은 서둘러 일어나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김치수도 반갑게 인사했지요. 가희, 잘 지냈습니까? 예, 치수. 잘 지냈습니다. 아버지도 건강하십니까? 그럼 건강하지. 치수가 잘 도와주고 있어서 일이 한결 수월하단다. 세 사람은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석은 딸을 위해 정성껏 저녁상을 차렸지요. 가희는 오랜만에 아버지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행복했습니다. 가희야, 상단 일은 어떠하냐? 만석이 물었습니다. 가희는 지난 2달 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지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는 것, 비단의 진위를 가려 상단을 도왔다는 것, 그리고 이제 다른 고을로 가서 큰 거래를 맡게 되었다는 것까지. 만석은 흐뭇하게 웃으며 들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구나. 아비가 자랑스럽다. 아버지,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가인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떠나고 나서 힘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다. 치수가 잘 도와주고 있고 장사도 안정되었다.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 일에만 집중해라. 다음 날 아침 가인은 박초임을 찾아갔습니다. 초임은 여전히 장터 구석진 곳에 천막을 치고 앉아 있었지요. 할멈 다녀왔습니다. 가희가 인사했습니다. 초임은 가희를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오냐, 잘 지냈느냐? 예, 할멈 덕분입니다. 할멈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좋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내 관상을 보니 큰 복이 기다리고 있더구나. 할멈,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초임은 가희의 손을 잡고 들여다보았습니다. 내 앞길에는 더 큰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어려움도 함께 올 것이다. 그때마다 내가 가진 지혜를 믿고 나아가거라. 알겠습니다, 할멈. 그리고 기억해라. 내가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내 뿌리를 잊지 말아라. 이 장터가 바로 내 뿌리란다. 가인은 깊이 절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터를 떠나기 전 가인은 장터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가희의 손을 잡으며 응원했지요. 가희야, 잘 가거라. 건강해라. 언젠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너라. 우리는 언제나 내 편이란다. 가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자랐고 이 장터에서 많은 것을 배웠지요. 가희는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더 큰 사람이 되어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희는 아버지와 작별했습니다. 만석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지요. 가희야, 너는 이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간다. 두렵겠지만 내 안에 있는 힘을 믿어라. 예, 아버지. 그리고 언제든 힘들면 돌아오너라. 이곳은 언제나 내 집이란다. 가희는 아버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가희야. 가희는 말에 올라탔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배웅했지요. 가희도 손을 흔들며 천천히 장터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버지가 그 자리에 서서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희는 눈물을 닦으며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진짜로 새로운 길을 떠나는 것이었지요. 더 이상 어린 막내딸이 아니었습니다. 가희는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상단으로 돌아온 가희는 영도와 함께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장익현이 두 사람을 불러 당부했지요. 이번 거래는 중요하네. 실수 없이 잘 마무리하게.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영도와 가희가 함께 대답했습니다. 장익현은 특히 가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희, 자네는 이번이 첫 번째 큰 거래일 것이네. 긴장하지 말고 평소처럼 하게. 예, 어르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네. 영도가 옆에서 도울 것이니 너무 부담 갖지 말게. 다음 날 새벽 가희와 영도는 상단을 떠났습니다. 말에 짐을 싣고 천천히 길을 나섰지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햇살이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가희, 준비는 되었습니까? 영도가 물었습니다. 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준비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출발합시다. 두 사람의 말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단이 점점 멀어졌지요. 가희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은 언제나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지요. 가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더 큰 장으로 돌아오겠다고.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만들고
장터 사람들에게 보답하겠다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말발굽 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깨웠습니다. 가인은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산 너머로 길이 이어지고 있었지요. 어디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길. 하지만 가인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었습니다. 영도, 우리가 가는 고을은 어떤 곳입니까? 가이가 물었습니다. 영도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큰 고을입니다. 이 근방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지요.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기대됩니다. 그럴 만합니다. 당신은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울 것입니다. 두 사람은 계속 말을 몰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지요. 들판을 지나고 산을 넘으며 가인은 점점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장터의 막내딸이었던 가희. 억울한 일을 당한 아버지를 도우려 속만익에게 맞섰던 가희. 지혜와 용기로 악인을 무너뜨렸던 가희. 그 가희가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가희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가인은 알 수 없었지만 확신했습니다. 무엇이 오든 담담히 맞설 것이라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가이와 영도는 여전히 말을 타고 가고 있었지요. 저 멀리 고을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곳,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기회. 모든 것이 가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이는 고향 장터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얼굴, 장터 사람들의 웃음, 박초임의 말. 모든 것이 가희의 마음속에 살아있었지요. 그것들이 가희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언젠가 더 큰 장으로 돌아오겠다. 가희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아버지에게, 장터 사람들에게 하는 약속. 가희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것이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가희와 영도는 석양을 등지고 새로운 고을을 향해 나아갔지요. 가희의 긴 여정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장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더 큰 세상으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장터를 떠나는 막내딸. 그 막내딸의 앞날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었습니다.